네, 그럼 이번엔 그 네. 현재 그 시장에 남아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뭐라 그러죠? 코로나 확산 문제 보면은 지금 뭐 3차, 뭐라 그러죠?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이거를 얘기할 정도로 한국도 심각하고요. 유럽은 아예 뭐 변종이 나타나면서 봉쇄까지 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이제까지 또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것이 금융시장에 별로 영향은 또 안 끼쳤단 말이죠. 근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혹은 백신이 나온 이후에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지, 하여튼 요 코로나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잡히면 주식시장이 끝난다고. 네,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뭔가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에서 돈 풀고 이럴까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시장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계속 돈을 푸니까, 그리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전제하면, 백신이 그러니까 미국 같이 빨리 시작한 나라들은 하반기쯤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하면,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복 소비. 그러니까 더 이제,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풀려 있는 돈, 그 다음에 또 백신이 나오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강했을 것 같아요. 상승률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 G20다,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매수 주체가 생긴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예탁금이 코로나 이전에 한 20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60조가 넘어가 있으니까, 개인이 새로운 투자 주체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시장에 굉장한 지금 동력인 것 같고, 저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도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잖아요. 은행에 돈 많아도 정기예금에도 1%를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대, 30대가 많이 시장에 들어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대안이 없거든. 참 약간은 슬픈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회사에 다녀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산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도시근로자로 일을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저는 언젠가 이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집값도 그렇고 주식값도 그렇고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디선가는 부러지거든. 근데 그 부러질 때 또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영끌, 비투 이렇게 해서 한 젊은 사람들일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예측하시지 마시고 주가를 보면 돼요. 주가. 그러니까 이런 증시 경험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주가는 주가에게 물어봐라. 왜냐면요,
주식시장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네. 시장? 그렇죠. 맡은 얘기는 머니톡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네, 머니톡. 네. 돈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머니톡.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들어간 데가 주식시장이니까 그 주식시장의 주가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빠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될지 전문가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의학 전문가도 예측을 못했는데 주식시장은 예측을 했거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빅스가 그 당시에 거의 100 근처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숫자는 1920년대 대공황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길을 쓰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장이 리스크가 있다, 꺾일 것 같다 하는 거는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이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와서 이렇게 떠들지만 뭐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제한되어 있는 지식이거든. 그거 갖고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죠. 그거야말로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시장을 본다, 시장에게 물어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아 이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뭡니까 작년 시장도 보면 이렇게 팍 떨어지고 나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빅테크라 그랬잖아요. 빅테크 그런 주식들이 처음에 쫙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가지? 뭐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익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시장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그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치.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아집이 없어야 돼요. 아집.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유연해요. 근데 이제 생각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죽죠. 자기 논리는 안 맞거든. 납득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이 이야기할 때 그 시장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자기가 유심히 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생각을 꺾고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시장의 위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이거는 조정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뭐 11월 말에 막 하루에 막 1조 넘게 막 외국인이 파는데, 그건 2조 가까이 파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서 올리더라고. 그걸 보고, 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없이 가겠구나. 네? 왜냐면 더 가겠구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을 뵈면은 우리 단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수십 년의 어떤 시장 경험이 있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97년도 IMF 때나 아니면 2007년도의 금융사태 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면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는 걸 보다 보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시장에 대한 자꾸 경고를 얘기하는 게 그게 일단 보니까 마음에 걸리시더라고 다들. 그렇죠. 왜냐면 피해자가 생길까봐. 저는 개인들이. 이제 뭐 그냥 감히 예측을 해보면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는 뭐 짧게는 내년 1분기, 길어야 내년 상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하반기부터는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잡히면 생각보다 이 인플레의 속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미국 그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일 때 그때부터는 아주 긴장하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가 아니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버냉키 쇼크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테이퍼 텐드럼 그렇게 용어를 썼죠. 테이퍼에 대한 발작. 그때 버냉키가 그 뭐죠? 벤 버냉키가 FRB 의장일 때였는데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 것도 아니에요.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살짝 한마디 했는데 시장이 막 바득짝 놀라갖고 막 콱 떨어지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변할 때 이럴 때는 무지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통화 이번에도 이제 2023년까지 네.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는 그 완벽 고용률, 완전 고용률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가 목표 네. 물가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요러한 상황. 그러면 시장 금리가 좀 오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식시장은 안 된다고 봐요. 인플레이션.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에서 늘 역사를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우선해요. 왜냐면은 재정정책을 쓰려면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치가 양당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합의 보는 게 어렵거든. 이번에 뭐 하는 것만도 몇 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유럽도 재정위기가 왔을 때, 국가재정위기가 왔을 때, 그게 재정정책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게, 북유럽 국가들, 돈을 대주는 국가와 남유럽 국가들, 돈을 받는 국가 사이에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남유럽 사람들 띵까띵까 놀다가 저렇게 됐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대야 돼? 하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단일 민족도 아닌데. 그래서 그 드라기가 딱 들어서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로 간 거죠. 저 22의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총재가 22의장이 됐다면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도 독일이 될 것 같았는데 프랑스 출신 그 여자 그 이름 뭐죠? IMF 총재했던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돈을 풀기 시작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물가 안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융시장 안정이 있고, 세 번째가 또 고용 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은행법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굉장히 스탠스 자체가 긴축교에 가깝게 해왔죠, 그동안. 그러다가 그게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아베노믹스 해갖고 일본이 워낙 막 풀어대니까 우리도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가 최경환 장관이 뭐 했잖아요. 최경환 장관이 뭐 장관 들어서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경제정책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실세가 최경환 장관이었으니까 최경환 부총리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약간 통화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온 거죠. 어떻게요? 완화 쪽으로. 완화 쪽으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하는 돈을 푸는 방식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번에 코로나 때 저는 그거 동의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금리를 쓸데없이 우리가 0.75? 1% 이하로 50bp를 인하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정치인들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선호해요. 왜냐면 돈 풀면 다 좋아하거든. 그리고 돈 푸는 거는 중앙은행 돈 푸는 거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버블을 일으키기도 가장 쉽고. 네, 근데 의회에 가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통화정책의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럽이나 일본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러면 경제가 회복됐느냐. 안 되더라 이거죠. 되긴 돼요. 조금 돼. 그렇죠. 근데 조금 되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돈 푼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낮춰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제 예금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은행에다 사실 우리는 그럴 돈- 필요가 없거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는 그게 맞아요. 저축하지 말고 니네 소비해. 그리고 돈 필요해? 달러 찍으면 되거든. 그냥 내가 프린트할게. 이러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저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우리가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더 늘려도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싹 봤을 때는 맞는 얘기고요. 더 깊게 보면 안 맞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그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나 옌이나 뭐 영국의 파운드나 아니면 뭐 캐나다 달러? 애매하고 미국의 달러 뭐 이런 국가들은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통화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통화도 그렇게 하면은 영국의 파운드는 한번 무너졌죠. 조지 소로스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영국이 왜 고질적인 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국 병이라고 했잖아요. 데모, 파업. 아니요, 영국이 오랫동안 그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국병이라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일을 안 하는 거지. 예전의 기억은 대처 총리가 오면서 그 영국병을 고친 걸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세게 당했죠. 그래서 영국이 디폴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시장에서 세게 그 파운드를 때린 게 조지 소로스예요. 그래서 영란은행하고 붙어서 이긴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국이 뭐 환율을 방어할 때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니저가 딱 영국도 안 됐는데. 저 헤지 펀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축통화 국가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사례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만약에 봤을 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한 44%?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이 한 100%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200%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상당히 낮죠.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냐? 저는 택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글로벌 마켓에서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원화 같은 거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 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미국이 오케이 우리가 다 봐줄게 이러면 가능해. 그 일본이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해. 왜냐하면 뭐 통화 수합을 계속 우리가 연장하고 대규모로 해줄게 이렇게 언어한 수합은 가능한데 미국도 뭐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면은 물론 아주 박살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살짝 어려워지는 거는 미국도 즐기지. 네. 거기 IMF 때처럼 이렇게 어떤 신흥국들의 위기 상황에 그들의 부를 가져가는 기회가 되게 대박이 나니까. 대박이 나니까.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먹을 게 많은 나라. 엄청 많죠. IMF 때 꼴나게 300억 달러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 같은 데가 한 4천억 달러 받았거든. 말도 안 되는 300억 달러 받고 우리 하라는 대로 다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외국계 펀드, 그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웬만한 건물도 다 사고. 그랬죠. 뭐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NPL이라고 하죠. NPL. 그게 이제 부실 자산을 하는 건데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실 자산을 사서 대박이 났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론스타인 거예요. 왜 외환은행을 샀겠어요? 외환은행이 좋아서? 아니죠. 외환은행이 그때 현대건설,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거 다 들고 있었거든. 근데 좀 부실 위험이 컸었던. 그 자산들을 산 거거든. 그 당시에 외국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때 망한 종금사, 단자사, 투자금융, 종합금융, 리스사 이런 거 샀거든. 미친 놈들이 왜 저런 거 사지? 걔네들이 들고 있는 자산을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그거 해갖고 잘못됐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 뭐 그때 당시에 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피해 본 거 있나요? 그렇죠. 뭐 선거에서 졌지. 예. 그 국회의원 안 되고 대통령 바뀌었죠. 그래서 YS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온 거죠.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한 게 그게 계기잖아요. 그렇죠. DJ 때. 그러니까
그 정도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고 자살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뭐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뭐 세게 얘기해 표만 되면. 근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당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위기를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뭐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천재지변이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사태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정책을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야 간의 정쟁 그렇게 많지 않고 다 국민들이 힘드니까 저는 돈을 푸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훨씬 부담이 작다. 부담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돈을 풀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돈을 푼다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이제 걔네들의 논리죠. 소위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죠. 박사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추면 그 돈이 민간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 돈이 소비하고 투자로 연결될 거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나요? 돈 엄청 많잖아요. 삼성전자 뭐 사내 유보금이라고 맞죠. 어마어마하죠. 금리를 왜 낮춰? 그때 500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투자 돈 될 만한 게 안 보이니까 투자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 낮춰주면은 국민들이 소비가 늘어나나요? 아니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죠. 내가 소중에 돈이 들어와야 소비가 늘어나죠. 오히려 돈 풀어갖고 집값 엄청 올라가니까 더 소비를 못해. 그렇죠. 그거 따라잡느라고. 그래서 이게 돈을 푸는 거는 결국은 집값 올리고 뭐 죄송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긴 하지만 주가 올리고 해서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중산층이 이제 중산층 밑으로 몰락하는 거거든. 그렇죠. 점점점 피라미드식으로 부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 좋긴 한데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 리스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긴장해야 된다. 또 하나.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요. 불만들은 있지만 표에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그 자산 오른 사람들의 어떤 효과도 있으니까. 아니죠.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체감을 못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집값 올라가면 할 수 없지 뭐 남들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지난번 선거 때 저 여당이 이겼잖아요. 집값 많이 올라갔는데도. 근데 전세값이나 월세가 올라가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물가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포함이 안 돼요. 그것도 탁동 이상한 얘기인데 물가에는 렌트, 월세라든가 전세값이 월세로 환원된 거 이런 것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오케이 뭐 할 수 없어. 나는 전세 살면 되니까. 근데 전세값이 올라가면 젊은 애들이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 전세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월세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뭐 먹고 사는 거. 특히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중동의 봄이 2012년도였습니까? 내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어쨌든 그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로 정치인들은 보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양적 완화를 했어요. 미국에서요? 네. 두 번째 돈을 빵 푸니까 2002년? 2012년. 2012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양적 완화하고 2차 양적 완화를 빵 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후에 이제 뉴 노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과거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도 금이 $1,000를 처음 넘어간 게 그때였거든요. 금뿐만 아니고 뭐 다 올라갔어요. 뭐 불이 뭐 이런 건 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결정적인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요. 곡물 가격. 네. 지금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는 게 먹고 사는 곡물 가격은 돈을 그렇게 많이 퍼도 그 후엔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밀, 콩, 뭐 보리 이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그때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밀 소비량이 엄청 많은 국가거든요. 빵 먹고 사니까. 뭐 서민들이 못 사는 거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정치인들 별로 무서워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막 정부가 막 나서서 긴장하는 게 뭐냐. 전세가, 월세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특히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주식시장이 깨지더라도 금리를 올려요. 근데 돈을 쪼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볼커 시절에. 볼커 시절에 그래서 금리를 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엄청나게 올려갖고 주식시장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가 있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고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잡혀서 경제가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이번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왜냐? 옛날에는 그냥 돈을 풀었거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네. 그럼 그건 소비로 연결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때 긴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